안녕하세요. 온더의 정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세션 주제가 플랫폼이라고 알고 계실 텐데 맞나요, 혹시? 네. 근데 플랫폼을 이해하려면 사실 플랫폼은 뭔가를 담을 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차역이 플랫폼이라고 보면 기차역을 쓰는 클라이언트 고객들이 결국에는 플랫폼의 어플리케이션이 됩니다. 플랫폼을 이해하는 많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오늘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플랫폼을 이해하기 위해서 서비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서비스를 이해하면 그 서비스를 동작시키는 환경이 결국엔 플랫폼이기 때문이죠. 그 측면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덱스를 들고 왔습니다. 덱스. 덱스도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덱스라는 어떤 그 거래소죠. 일종의 거래소인데 덱스라는 탈중앙화된 형태의 거래소라는 독특한 형태의 거래소가 있어요.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으로 동작을 하고 기존에 많이 사용되는 이번 컨퍼런스가 업비트 디벨로퍼스 컨퍼런스인데 업비트도 거래소죠. 근데 거래소 아키텍처가 중앙화되어 있습니다. 센트럴라이즈드 모델이에요. 반면에 덱스 모델 같은 경우는 그 실행 자체가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서 실행되기 때문에 구조가 기존의 중앙화된 거래소와 많이 다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덱스들이 인기가 없어요.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쓰이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 결과적으로는 그 덱스들이 돌아가는 플랫폼이 그 덱스가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주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덱스도 사실 종류가 되게 많을 수 있거든요. 그 많은 덱스 종류들 중에서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좀 독특한 형태의 덱스, 좀 특수한 형태의 덱스, 특히나 프라이버시를 보장해주는 형태의 덱스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발표를 시작하기 앞서서 이런 주제들, 연구들 개발을 해주는 저희 팀, 온더 팀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일단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이 이제 블록체인의 어떤 그런 개념들을 많이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비트코인 약 10년쯤 전에 나온 비트코인은 자산의 어떤 거래 수단으로서 블록체인을 활용을 했죠. 그래서 코인이라는 걸 만들었고 비트코인, 여기서 자산을 거래하는 수단으로서 블록체인을 활용했습니다. 그게 좌측에 있는 굉장히 단선적인 형태의 기존의 블록체인의 활용 용도였다고 하면 이더리움은 그 블록체인의 용도를 굉장히 다양하게 확장시켰죠. 그러니까 마치 프리즘처럼. 그래서 이더리움이라는 블록체인은 단순히 토큰, 코인뿐만 아니라 조금 더 다양한 목적으로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 있다. 이쪽에 조금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진행이 됐었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능성, 다기능성,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프라이버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숙제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이더 월렛 혹은 메타마스크 혹은 트레저 하는 이런 하드웨어 월렛이라든가 거기서 어떠한 트랜잭션 하나를 날리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날린 트랜잭션을 만든 그 계정을 가지고 어떤 거래소 혹은 KYC를 지원하는 거래소를 한번 썼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거래소는 어느 계정으로부터 트랜잭션을 왔는지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퍼블릭 블록체인이 그런 거잖아요. 모든 트랜잭션이 브로드캐스트 돼서 멀리 퍼져나가고 각 노드들이 검증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용하는 유저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어카운트, 그 계정을 다시 쓰려고 하면 그 KYC 된 서비스들은 이 계정의 트랜잭션 내역들을 과거부터 앞으로 죽을 때까지도 아니죠. 영영 이 트랜잭션 내역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의 어떤 퍼블릭 블록체인 특유의 그 고유한 특성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이더리움에서 보장할 수 없죠. 어느 블록체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퍼블릭 블록체인도. 근데 그렇다고 이 프라이버시에 대한 니즈나 수요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이 둘을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 여기서 이제 오늘 발표가 시작됩니다. 이런 니즈들이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계열 솔루션들에서 이런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작년에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GK 다이 같은 프로젝트가 굉장히 훌륭한 프로젝트입니다. 다이라는 이미 기발행된 한 1000억 가까이 발행된 토큰이 있죠. 이 토큰을 믹스해서 거래 내역들을 숨겨서 누구에게 이 다이가 속한 건지 이거를 섞어주는 그런 어떤 솔루션들이 작년에 소개가 많이 됐었고
맥시무스라든가 뭐 모비우스, 그 다음에 제로캐시 같은 시스템들을 이더리움에 구현하는 방식도 있고요. 혹은 제트이더라 그래서 G캐시를 이제 이더리움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이런 스마트 컨트랙트 구현할 것인가, 이런 어떤 그런 시도들도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다양하지 않아요. 사실 토큰 하나에만 좀 집중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은 좀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했던 논의들은 단순히 프라이버시 보장에만 끝내지 말고 프라이버시를 보장한 이후에 조금 더 다양한 곳들에 활용을 해보자. 여기서 이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었고요. 프라이버시를 보장함과 동시에 유저들이 키를 갖고 있는 덱스 형태로 발전을 시키고, 그 덱스가 다시 프라이버시를 지원하는 형태가 되면 굉장한 솔루션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덱스라는 게 중앙거래소랑 다르게 저희라기보다는 약간 물물교환에 가까워요. 실질적으로 그 중간에 거래를 해주는 중개 역할을 하는 거래소가 고객들의 재산을 1원도 안 들고 있습니다. 단순히 고객 두 사람 간의 오더만 관리해주는 형태죠. 기본적인 형태를 보면 지금 밥과 앨리스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은 다이를 들고 있고 달러를 들고 있고, 한 명은 이더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소스가 이더고 타겟이 다이죠. 그러니까 이더를 가지고 다이를 사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프라이스는 10인데 현실적인 가격은 아니죠. 네. 이더가 10달러는 아니니까요. 예, 이런 가격으로 밥이 make 오더를 하죠. 그러니까 거래를 만듭니다. 오더북에 거래를 올려요. 앨리스는 올라간 거래 내역들을 보고 이 오더를 테이크를 합니다. 가져가요. 자기 걸로. 챙겨가는 모델이고, 그럼 앨리스는 다이를 지불하고 이더를 받고, 밥은 이더를 지불하고 다이를 받겠죠. 그 과정에서 한 1이더랑 10다이가 서로 교환되는 세틀먼트 과정이 이어집니다. 보통 2번에 대해서는 많이들 아시는데 3번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자동적으로 보통 거래소 시스템 레벨에서 세틀먼트 혹은 뭐 오더 매칭, 뭐 어떤 다양한 형태 이름으로 불려서 이런 부분들이 알고리즘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세틀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고, 기존의 증권 거래소들은 특히 미국에 있는 증권 거래소들은 이 세틀 과정만 전담하는 어떤 그런 기관들이 따로 있죠. 네.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들이 일어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중에 우리가 어떤 부분을 프라이버시를 보장할 수 있느냐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거래 당사자가 서로 누군지 몰라야겠죠. 네. 거래 당사자가 누군지 몰라야 되고, 그 다음에 거래 내역이 나오면 안 되겠죠.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거래 당사자가 서로를 모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원하는 거래 의사표시를 한 거래량은 정확하게 거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숨길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프라이버시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현재 저희가 해결해야 되는 당면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재밌는 거는 서로가 모르는데 거래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심지어 서로가 얼마를 거래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거래를 할 수가 있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거기에 대한 솔루션으로 저희 GKDEX라는 솔루션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솔루션은 그 스마트 노트랑 뷰잉키라는 개념입니다. 이 스마트 노트라는 개념은 저희가 만든 개념은 아니고, 그 아까 보여드렸던 그 GKDAI라는 프로젝트에서 시작됐었던 프로젝트예요. 노트의 기본적인 개념은 이따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겠지만, 기존에 있는 ERC20 토큰을 노트라는 독특한 형태로 바꾸는 겁니다. 노트는 일종의 기존 블록체인에서 보면 UTXO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아주 특별한 형태의 UTXO다. 그 UTXO는 그 거래 당사자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 보여지지는 않는 이런 독특한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 내역 자체가 밖에 드러내면 안 되기 때문에 세틀먼트 과정을 명지식 증명이라는 어떤 고급 암호학 알고리즘을 통해서 해결하는 어떤 그런 두 가지 솔루션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저희 프로젝트의 모티베이션이 됐던 GKDAI라는 프로젝트인데, 이 GKDAI를 보시면은 재밌는 게 노트라는 독특한 형태로 일단 자산의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근데 이 노트가 되게 간단해요. PK랑 V 되게 어렵게 썼는데, PK는 소유주고 밸류는 어마운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수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표인데 이제 소유주가 적혀 있는 수표인 거죠. 그래서 이 수표의 소유주는 누구고,
이 수표의 액면가는 얼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노트라는 어떤 그런 자료 구조의 개념이고, 다만 이 노트를 블록체인에 저장할 때 생으로 저장하지 않습니다. 노트 해시 값을 저장해요. 노트 해시 값. 그럼 노트의 내용은 안 보이겠죠. 네, 노트는 쭉 펼친 다음에 해시를 쳐버리면 노트의 내용은 안 보이게 됩니다. 플러스 노트의 내용을 조회하기 위해서 어떤 비밀번호 혹은 뭐 패스워드 혹은 뭐 퍼블릭 키로 인크립트된 노트, 이걸 블록체인에 이 두 개만 기록하는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블록체인이라기보다는 스마트 컨트랙트에 기록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블록체인에 기록된 정보가 노트 자체가 아니라 노트 해시 값이잖아요. 노트 해시 값인데 어떻게 더블 스pen딩을 막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블록체인에 내가 기록하는, 내가 호출할 때 쓰는 정보는 노트의 어떤 어마운트라든가 밸류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아무것도 없이 노트 해시만을 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 지불을 막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중 지불을 막을 때 이제 영지식 증명의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이 사람이 정상적인 거래를 일으켰음을 증명하는 증거들을 블록체인에 내고, 블록체인은 영지식 증명을 활용해서 이걸 검증하는 거죠. 굉장히 마법 같은 기술인데, 노트의 사용 방식을 보면 UTXO랑 되게 비슷합니다. UTXO 보시면은 UTXO 하나가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죠. 그래서 노트를 쓰기 위해서는 UTXO를 쓰기 위해서 보내는 사람에게 하나 보내고 본인은 다시 하나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노트를 쓰기 위해서 상대방한테 하나 보내고 본인이 하나 받으면 됩니다. 근데 이 노트가 아까 되게 단순한 형태의 노트였고, 여기에 이제 노트 타입과 뷰잉 키 그리고 해시 값이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한 솔트 값을 같이 합치게 되면 고유한 지금 이제 GK-넥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제 노트가 만들어집니다. 특히나 뷰잉 키 같은 존재는 굉장히 중요한데 뒷부분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노트를 쓰기 위해서 영지식 증명 연산을 해요. 영지식 증명 연산을 스마트 컨트랙이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로컬 컴퓨터에서 하면 됩니다. 하나는 내가 이 노트의 소유주임을 확인해 주면 됩니다. PK와 코레스폰드하는, PK와 호응하는 내 개인 키가 들고 있음을 확인해 주면 되고, 그리고 이 노트의 밸류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음을 증명하는 그 인풋 값을 본인이 집어넣으면 되고, 그리고 뭐 아까 타입이라든지 뷰잉키라든지 솔트라든지 본인이 만들었으니까 본인이 소유한 노트니까 본인이 알 거 아니에요. 이런 인풋 값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블록체인만 보고는 이 값을 모르죠. 네. 블록체인은 해시가 기록되니까요. 이게 지금 노트를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값들인데, 결과적으로 되게 어렵게 쓰여졌는데 결국에는 거래할 사람을 적으면 됩니다. 네. 메이크 오더를 하는 사람, 그리고 이걸 테이크 오더를 하는 사람, 두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적으면 되는 거예요. 순서대로 보시면 밥이라는 사람이 make 오더, 그러니까 오더를 만들죠. 오더를 만드는데 뷰잉키부터 프라이스까지 채웁니다. 이 GKDX 거래소 모델의 독특한 점은 거래량이 안 보여요. 근데 좀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거래소를 보면 오더북에 어마운트가 보이잖아요. 이 가격대에 어느 정도의 그 유동성이 깔려 있다가 보이는데, 저희는 과감하게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 어마운트를 제거했습니다. 가격만 보입니다. 가격만. 그 가격에 몇 개의 노트가 있는지 정도는 보여요. 근데 각각의 노트가 얼마의 어마운트가 걸려 있는지는 보이진 않는 그런 어떤 그 설계를 택했고요. 그래서 오더북에 올라가 있는 거래들을 쭉 보다가 이제 본인이 마음에 드는 가격이 있으면은 앨리스는 그 노트에 호응을 합니다. 코레스폰드를 해요. 그래서 오더북에 테이커 노트 투 메이커와 페런트 노트 항목을 채워 넣죠. 그러면 그 노트 두 개가 이제 서로 만난 거죠. 특정 가격대 두 사람의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거래가 일단 이루어지기 직전까지 간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래는 세틀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매칭된 오더를 이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두 사람의 노트를 교환해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세틀 로직은 좀 복잡한데 결론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노트가 두 사람이 정확하게 같은 수량을 서로 매칭을 했으면 그냥 서로 교환하면 끝나겠죠. 근데 한 사람이 더 많은 양의 노트를 호응하게 되면 이 노트는 체인지가 생기잖아요. 잔액이 생기죠. 그 잔액들을 처리해주는 로직입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은 이 박스에 있는 메이크 오더부터 테이크 오더, 세틀 오더에 들어가 있는 모든 로직들이 영지식 증명의 바탕을 둔 연산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영지식 증명이 되게 재미있는 기술인 게 숫자 5개를 블록체인에 됩니다. 벡터 값이에요. 5차원 벡터 값이에요. 숫자 5개만 블록체인에 돼요.
그럼 블록체인이 알아서 이 노트의 소유주가 정상인지 어마운트가 정상인지 확인을 해줘요. 진짜 신기하죠. 네.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값은 숫자 5개입니다. 근데 이 5개 숫자만을 가지고 더블 스펜딩이 났는지 그리고 여기에 계산된 값들이 정확하게 연산이 됐는지 확인해주는 굉장히 재밌는 마법 같은 기술이에요. 그래서 그런 영지식 증명들을 활용해서 세틀 오더까지 이어진다라는 거고, 똑같은 거를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보여드리면 메이커와 테이커가 있겠죠. 메이커는 원래 노트를 갖고 있습니다. 메이커 같은 경우는 다이를 들고 있습니다. 다이 노트를 들고 있고, 테이커는 이더리움 노트를 들고 있어요. 메이커가 거래를 올리겠죠. 자기 노트를 이제 오더를 한다고 시장에 내놓습니다. 테이커는 그 노트와 그 가격이 자기 수요와 자기 니즈에 맞다 그러면 거기에 호응을 해줘요. 그래서 노트 2개를 서로 매칭을 시키죠. 마지막에 오더가 매치된 상태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고, 양 노트의 수량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메이커가 조금 더 많은 양의 노트를 메이크 오더를 했으면 메이커가 체인지를 가져가게 되겠죠. 반면에 테이커가 더 많은 양의 노트를 호응을 했으면 가격 비율 대비 테이커가 체인지를 가져가게 됩니다. 이제 메이크 오더, 테이크 오더를 실제 값으로 좀 확인을 해보시면은, 일단 왼쪽에 밥, 그다음 오른쪽에 앨리스 두 사람이 있죠. 소스가 이더고 타겟이 다이기 때문에 프라이스 10이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10다이를 아니죠. 네. 다이와 노트를 이제 교환하려는 어떤 그런 트랜잭션을 날리려고 하는 겁니다. 메이크 오더, 테이크 오더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2개 양쪽의 노트를 양쪽이 교환하는 이런 구조가 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1다이와 그 5다이, 그쵸, 5다이와 1이더가 교환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누가 메이커고 누가 테이커인가,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얼마나 거래를 했나, 블록체인에 남지 않습니다. 되게 신기하죠.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정보는 아까 말씀드렸던 메이크 오더와 테이크 오더, 그다음에 세틀 오더를 수행했던 일련의 로직의 결과를 담은 영지식 증거, 5차원 숫자 벡터, 숫자 5개만 제출될 뿐이에요. 그리고 이 5차원 벡터가 명확한 연산을 했는지는 스마트 컨트랙이 마지막에 검증만 해주는 거죠. 근데 이 과정들이 좀 복잡해 보입니다. 특히나 세틀 오더 관련된 부분이 복잡해 보여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래소에 세틀 과정은 없잖아요. 메이크 오더를 하고 내가 오더를 올리고 누군가 거기에 호응을 하면 그냥 거기서 끝나잖아요. 세틀은 그냥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생각을 하죠. 근데 저희 과정 중에는 세틀을 꼭 누군가 수동으로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UX 측면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그렇죠, 그런 스텝인 거죠. 왜냐하면 액션을 한 번 더 해줘야 되니까 거래를 마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 도입한 개념들이 브로커라는 개념들입니다. 브로커는 메이크 오더랑 테이크 오더 양쪽을 보고 있다가 적절한 가격이 매칭이 이루어지면은 그 둘을 교환해주는 세틀먼트하는 역할만 수행을 해줘요. 그리고 그 사이에 수수료를 이제 가져갈 수 있겠죠.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브로커는 메이커와 테이커가 누군지도 알고 그 두 사람이 얼마를 교환하는지도 알게 돼요. 그래서 사실 이게 설계 철학과 어떤 서비스 방향, 어떤 비즈니스와 관련된 부분인데, 프라이버시를 진짜 지키고 싶으면 좀 불편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브로커라는 개념 존재도 빼야 되고, 반면에 브로커를 집어넣게 되면 브로커는 양자 간의 거래 정보는 알게 되지만 그 약간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겠죠. 그렇지만 서비스는 조금 더 편해집니다. 이 그 양쪽 스펙트럼 사이에 적절한 지점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어쨌든 브로커 모델들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럼 UX가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근데 제가 플랫폼 얘기를 계속 안 드렸었는데, 이런 싱글 GK 프루프가 얼마나 복잡한 연산이겠어요. 숫자 5개만 가지고 아까 그 모든 연산을 해결하는데 블록에 7밀리언 가스를 씁니다. 700만 가스를 써버려요. 이 얘기는 뭐냐면, 만약 이 GKDX 프로토콜을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로 동작시키면 이더리움의 블록 15초마다 생기는 블록의 90%를 점유한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프랙티컬하지 않겠죠. 실용적이지 않습니다. 이 GKDX 모델을 이더리움 체인에 그대로 올려버리면 15초에 하나씩 간신히 노트가 생길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한 모델입니다.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서비스화하기는 어렵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레이어 2 솔루션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컨트랙트, 이런 연산들을 담기 위한
more scalable하고 조금 더 그러면서 동시에 탈중앙화는 유지하면서 이더리움과 동일한 수준의 그 다음에 튜링 컴플릿이라는 그 스마트 컨트랙트를 지원하는 레이어 2 솔루션이 필요한 거죠. 특히나 이더리움과 아키텍처가 같다면 되게 많은 장점들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더리움에서 만들고 있는 수많은 영지식 증명 관련된 라이브러리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 맥락에서 저희가 지금 토카막 네트워크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이런 고도의 연산들을 담기 위한 어떤 수단, 그 다음에 혹은 뭐 플레이그라운드를 지금 만드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서비스가 토카막 네트워크 위에 올라간다면 이런 형태의 아키텍처를 가질 수 있을 거예요. 현재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있는 자산 규모가 이더가 300조 원 규모고 ERC20 토큰이 100조 원 규모입니다. 약 400조 원 되는 시장이에요. 이더리움 하나만 보고도. 이더리움에 있는 자산들을 엔터 혹은 엑시시라고 불리는 진입과 탈출이라는 독특한 개념을 통해서 플라즈마 체인으로 내립니다. 내리면 이 안쪽에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 있겠죠. 이건 레이어 2잖아요. 이더리움 체인이 아니고. 이렇게 처리되는 과정에서 그 위에다가 GKDX 프로토콜을 올리고 거기서 밥과 앨리스가 거래를 하게 하는 어떤 이런 모델들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점은 탈중앙화라는 점이에요. 레이어 2 솔루션들이 보통 간과하는 부분이 이쪽 파트인데 레이어 2 솔루션이 갖고 있는 어떤 데이터의 안정성 수준은 이더리움과 동일해야 됩니다. 만약 그 사이에 독특한 합의를 넣는다던가 아니면 누군가를 믿어 신뢰해야 된다던가 그러면 레이어 2로서 기능을 제대로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들어오는 자산이 100만 원인데 레이어 2에서 이걸 300만 원, 400만 원으로 더블 스펜딩을 막 만든다고 해볼게요. 그게 누군가에게 의존한다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더 이상 덱스라고 부를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디센트럴라이즈드하게 레이어 2를 빌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입니다. 이걸 어떻게 만드냐? 저희 부스에 오시면은 그 정확한 동작 원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고요. 그 GK 덱스와 관련된 어떤 프로토콜 소스 코드는 모두 오픈돼 있고 이것들이 어떻게 구현됐고 현재 개발 관련된 이슈는 뭐고 하는 모든 부분들을 추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GK 덱스를 담는 그릇인 레이어 2 솔루션 토카막 네트워크에 관련된 정보들도 홈페이지에 있고 이것들의 현재 구현 사항과 진행 사항들도 전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픈 소스예요. 네. 이만 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이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표이사님께 들어온 질문 중 몇 가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더리움 커뮤니티의 경우 블록체인 생태계 내에서도 굉장히 배타적인 경향이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가지는 철학이나 현 산업 단계가 굉장히 초기임을 감안한다면 그러한 배타성이 과연 현 시대에 맞는 포지션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더리움 생태계, 블록체인 생태계 내에서도 배타적이다라고 하시는데 왜 다 고이더리움 포크에서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배타적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공개 안 해야죠. 코드도 맞고 개발 관련된 거버넌스도 전부 숨기고 그리고 어떤 기술 발전이 있으면 주변에 안 알리고 이래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이더리움과 관련된 수많은 기술들, 소스 코드, 내용들, 의사결정 과정들이 전부 공개돼 있고 그 과정이 투명하기 때문에 사실은 배타적이다? 글쎄요. 일단 전 거기서부터 일단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이더리움 트랜잭션 처리 속도도 느린데 영지식 증명까지 하게 되면 더욱 속도가 느려질 것입니다. 사용성과 프라이버시 간 트레이드 오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GKDX는 프라이버시에 더 무게를 싣고 있는 것인지요. 또한 속도를 높이기 위한 솔루션으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도 함께 여쭤봅니다. 아마 발표 중간에 질문을 하셨나 봐요. 뒤쪽에 토카막 네트워크를 못 들으신 부분이신 것 같은데 분명히 있습니다.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도의 연산이 필요해요. GKP는 수많은 행과 열의 행렬 연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코스트를 쓰게 됩니다. 네트워크에도 부담을 주게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결할 적절한 레이어 2 솔루션이 필요하고 대안적인 아키텍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단 기록들을 다 옮기고 나중에 챌린지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특정 액션이 파이널라이즈드 혹은 컨펌을 받는데 시간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런 사용성과 어찌됐건 프라이버시 간의 트레이드오프가 있다 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국제자금세탁기구에서 2020년 6월까지 규제 권고안 중에는
암호화 자산 이체 서비스를 이용한 양측의 정보를 규제 당국에 공유해야 한다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GKDX가 이 규제를 지원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런 예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그 제가 들은 정보니까 정확하진 않을 수 있는데 가정용 시카를 등록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부엌에서 쓰는 시카를 등록을 해요. 한국도 칼 길이가 20cm 이상을 넘으면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칼을 들고 있다. 근데 시칼까지도 등록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애초에 기술이란 건 칼이라는 도구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 쓰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규제들이 가해지는 거죠. GKDX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굉장히 파괴적인 프로토콜이라고 보고 있어요. 굉장히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왜냐하면 트랜잭션 내역들이 애초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일단 GKDX 들어가면 누가 얼마를 거래하는지 누구에게 소유권이 가는지 안쪽에서 완전히 숨겨집니다. 굉장히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현재 규제 수준의 눈높이는 그것보다 훨씬 높아지고 있죠. 혹시 이런 부분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린 브로커 같은 모델들은 적절한 대안이 있을 거라고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브로커를 통해서 하지 않는 거래는 저희 책임 바뀝니다. 유저가 시카를 그렇게 이용한 거예요. 안 좋은 용도로 기술을. 다만 브로커를 적절한 규제 범위 안쪽에 집어넣어서 브로커는 거래 당사자 양쪽을 알고 있잖아요. 올바르지 않은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에 브로커가 책임을 지게 하는 구조로 가게 되면 규제와 온라인하게 갈 수 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플라즈마 기반이면 과도한 수수료와 연산을 위한 충분한 사용자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플라즈마 기반이 과도한 수수료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계기가 일반적으로 플라즈마 MVP에서 시작을 했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플라즈마 MVP는 매 블록을 그러니까 플라즈마 역사를 보시면은 플라즈마가 2년쯤 전에 부테린에 의해서 제한이 됐죠. 그리고 많은 플라즈마 모델들이 나왔습니다. 플라즈마는 어느 이더리움 재단에서 이렇게 포커스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플라즈마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전 세계 수많은 팀들이 플라즈마 컨셉트를 구현하고 만들어내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설계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중 최초의 모델이 플라즈마 MVP였고 이 플라즈마 MVP의 구조적인 문제가 뭐였냐면 매 블록을 이더리움 체인에다가 요약해서 제출하다 보니까 플라즈마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블록의 요약본을 이더리움 루트 체인에 제출해서 신뢰성을 확보한다 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플라즈마에서 어마어마한 트랜잭션이 발생하면 그렇게 매 블록에 트랜잭션을 날려서 요약본을 내도 이익이에요. 근데 이더리움에 있는 킬러 뎁이 뭐죠? 토큰이죠. 토큰은 트랜잭션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플라즈마를 만드는 게 손해가 된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플라즈마는 오히려 트랜잭션 수수료가 더 많이 든다는 오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 1년 반 전 얘기고요. 지금 1년 동안 진행된 플라즈마 구현체들 논의들을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긴 시간, 예를 들어서 저희 토카막 플라즈마 같은 경우에는 약 7에서 8시간 정도 한 번씩 트랜잭션을 루트 체인으로 날립니다. 하루에 이더리움 체인에 날리는 트랜잭션이 3개예요. 동시에 플라즈마 체인에서는 초당 1000개씩 만들어 버리거든요. 이런 측면이 그 과거의 MVP로 인해서 생긴 오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건 저도 궁금한데요. 오늘 설명해 주신 내용 중 영지식 증명 및 토카막 프로젝트에 대해서 기초부터 공부해 보고 싶습니다. 초보자가 공부를 시작하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 대학교에 가면 1학년 때 배워야 될 게 있고 4학년 때 배워야 될 게 있잖아요. 블록체인 안쪽에서도 레이어 2에 관련된 논의들은 예를 들어서 제가 원래 학부에서 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 경제학과 예를 들어서 1학년이다 그냥 개발자다라고 하면은 레이어 2 관련된 거는 박사 과정 정도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더리움에 대해서 정말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더리움의 실행 모델, 이더리움의 내부에서 쓰는 자료 굴절, 스테이트 트랜지션, 특히나 버추얼 머신의 어떤 동작 원리, 내부적으로 옵코드, 메모리 할당, 그 다음에 이게 어떤 방식으로 탈중앙화를 확보하고 어떤 컨센서스 알고리즘에 돌아가고 이게 이더리움 2.0으로 가면서 아키텍처가 어떻게 바뀌고 요거에 대한 이해가 일단 우선이에요. 우선이 된 이후에
그럼 이 측면에서 어떤 부분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때부터 이제 뭔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자료들은 제 미디엄 블로그에 주로 올라가 있어요. 많이들 안 읽으시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앞에 진입 장벽이 좀 있다 보니까. 특히나 그게 이제 영지식 증명 응용으로 가면 조금 더 복잡해지는데 근래에 뭐 영지식 증명까지 가면 사실 조금 더 내용이 많아지긴 합니다만은 영지식 증명 관련된 좀 뭔가 의미 있는 논문들을 살펴보면 5년이 안 됐어요. 뭔가 써보려고 하면 구현된 게 없습니다. 논문 보고 만들어야 돼요. 라이브러리들이 안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좀 장벽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각오를 하시고 기초부터 간다 생각해서 이더리움을 내가 완전 씹어 먹겠다. 네. 고이더리움 몇 번째 코드에 뭐가 있는지 머릿속에 생각난다. 이 정도 되시면 조금 더 자유롭게 다루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까지는 못하는데요. 네, 무엇보다 정순영 대표 이사님의 블로그를 구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해 주신 정순영 대표 이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